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옷보따리 메고 사업을 일으킨 은숙이라고 합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을 친정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 개복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6인실 병상에 누워있던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칠순 여행 간다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병실 문이 끼익하고 열리던 소리,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링거줄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인실 창가 자리, 양옆 침대는 보호자들로 북적이는데 제 침대만 그렇게 텅 비어 있더라고요. 수술 자리가 욱신거려서 모로 누이지도 못한 채 그저 똑똑 떨어지는 약물 방울만 새고 있었어요. 새댁, 면회 오셨네. 그런데 다들 차림이 꼭 공항 가는 사람들 같네. 옆 침대 아주머니가 슬쩍 알려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들어선 광경에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책 넓은 모자에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앞장서고 시누이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뒤따라고 남편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공항으로 직행하는 차림이었어요. 아이고, 환자 얼굴 좀 봐라. 이게 무슨 꼴이니? 얼굴이 퉁퉁 부어서 사람 몰골이 아니네. 시어머니가 침대 옆까지 와서 제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요.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콧줄을 끼고 있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속이 편하겠니? 그런데 어쩌겠어.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사람들 일정은 다 잡혀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침대 모서리에 가방을 툭 올렸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새 가방이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가방이요. 출발 직전이라 환불도 안 된다잖니. 위약금만 500만 원이래. 그 큰 돈을 내 병원 침대 옆에서 그냥 날리라는 거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 어찌나 또박또박 들리던지요.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호텔이며 항공이며 다 합치면 수천만 원짜리 일정인데 위약금 핑계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제 몸부터 추스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말했어요. 아픈 몸으로 어머님 발목을 잡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때 남편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아둔 제 지갑을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환자복 주머니에 넣어두려다 두꺼워서 협탁에 올려둔 그 지갑이었어요. 뭐 하세요? 그 카드는 제 카드예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지갑을 펼치더니 안쪽 카드 칸에서 카드를 차례로 빼냈습니다. 제 명의 BVIP 카드,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으로 발급해둔 가족카드 2장. 한도 무제한짜리 그 3장이요. 여행 가서 쓸 카드 챙기는 거야. 당신은 여기 누워있잖아. 환자가 카드를 쥐고 있어서 뭐해. 괜히 잃어버리면 번거로우니까 내가 맡아둘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남편은 그 3장을 자기 재킷 안주머니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무슨 자기 지갑 정리하듯이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픽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고요. 오빠 면세 한도 꼭 꽉 채워. 엄마 시계도 사드려야지. 이번엔 제대로 된 걸로 싼 티 나는 것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따지고 들 기력이 없었어요. 어차피 카드 결제 알림은 다 제 휴대폰으로 오니까 다녀와서 정산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마지막 순진함이었던 셈입니다. 은수가,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으며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살가운 척하는 손길이었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그 천한 옷장사 한다고 새벽부터 보따리나 들고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니까 얼굴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여자가 좀 곱게 얌전하게 살아야지. 내 친구들 며느리들 좀 봐라. 다들 사람답게 우아하게 사는데 너만 맨날 일에만 매달려 촌스럽게 구는 거야. 그러니 몸도 이 지경이 되지. 촌스럽게 일만 한다는 말. 환자 얼굴 보러 와서 가장 먼저 나올 소리인가 싶었지만 저는 그저 이불깃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는 사이 머릿속에서는 20살 그 해의 동대문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올라와 새벽 2시부터 옷보따리를 등에 지고 도매상가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 시절.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손가락 끝에 반창고를 감고 또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자그마한 사입 사무실을 차렸고 자체 브랜드를 띄웠고 동남아 수출 라인까지 키웠습니다. 회사 매출이 한 해 200억 원을 넘긴 게 작년이었어요. 지분은 제가 100% 가지고 남편은 등기상 대표이사 명함만 달고 있는 그림자 대표였습니다. 그 회사를 일군 손이 지금 링거 바늘에 묶여 있었어요. 엄마,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여기서 더 있을 것도 없잖아. 신우이가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침대 머리맡에 툭 던지더라고요. 빳빳하게 출력된 A4 용지였어요. 새언니, 이거 봐요. 면세점 도착하면 사진 찍어 보낼게. 엄마랑 내가 살 거 적어놨으니까 빠진 거 있으면 카톡으로 바로 알려줘. 누워있으면 시간 많잖아. 이런 건 좀 해줄 수 있지? 리스트를 흘끔 봤습니다. 향수, 명품 화장품, 한정판 립스틱, 아이크림, 그 밑에는 친구들 부탁받았다는 명품 지갑 2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 머리맡에요. 아가씨, 나 지금 수술받고 누워있는 거 보이지? 부탁해도 때가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부탁하는 거지. 누워서 카톡 말고 더 할 게 뭐 있어? 손가락은 멀쩡하잖아. 심심하지 말라고 일거리 드리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남편은 그 옆에서 헛기침만 했어요. 한마디 거들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시계를 한번 보더니 어머니 팔을 잡고 일어서더라고요. 엄마 가요. 비행기 놓치겠어요. 여기서 더 눈치 볼 시간 없어요. 그래, 가자. 은수가 괜히 서운한 얼굴 하지 말고 몸이나 잘 추슬러라. 우리 잘 놀다 와서 보자꾸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등을 한 번 더 토닥였습니다. 그 손에 끼워진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는데 제가 사들인 게 아닌 게 분명한 새 반지였어요. 어디서 났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요란하게 남기고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옆 침대 아주머니가 저를 흘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살짝 쳐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입원비 중간 정산 마감이 4시였습니다. 어차피 와줄 사람도 없는데 천천히라도 제가 내려가야 했어요. 침대 가드를 붙잡고 몸을 일으키는데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링거대를 끌고 환자복 위에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원무과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들 보호자가 옆에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 카드를 내미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한 번에 꽂지를 못해서 직원이 친절하게 받아 결제를 도와줬습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아이고, 환자분 혼자 결제하시기 힘드실 텐데.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으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병실로 돌아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입원 전 미리 챙겨둔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강남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다시 확인했어요. 소유자 시어머니 명의, 근저당권자 저 김은숙, 채권 최고액 18억 원, 1순위, 15억짜리 그 아파트, 매매 대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제가 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해드린 건 어머님이 노후에 마음 편히 사시라는 뜻이었고 1순위 근저당권을 제 이름으로 걸어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만히 베개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어 봤어요. 묵직하더라고요.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묵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는 지금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시간이었겠지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셋이서 떠난 칠순 가족여행이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수술 자리가 욱신거리는 게 꼭 누가 손바닥으로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는데 자꾸만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환자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했던 그 말이요. 그 말을 한 어머님이 지금 누구 돈으로 비행기를 타셨을까? 누구 돈으로 그 새 가방을 사셨을까? 손가락에 낀 그 반지는 또 누구 돈일까? 천장을 보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정말 처음으로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6인실은 다른 환자분들이 모두 잠들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복도에서 간호사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끔 들리고 옆 침대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만 일정하게 났어요.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수술 자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낮에 본 시어머니 손에 끼워진 그새 반지가 자꾸 떠올라서요. 누구 돈으로 산 반지일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충전기를 꽂아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카드사 결제 알림 문자가 화면 가득 줄지어 떠 있더라고요. 한도 무제한 카드 3장이 한꺼번에 긁히고 있으니 알림이 쏟아질 수밖에요. 호놀룰루 공항 면세점, 와이키키 어쩌고 부티크, 무슨 명품 매장.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그것들을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다녀와서 정산하자고 마음먹은 게 그날 낮이었는데 그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메신저 앱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시집 식구 단체방, 거래처 단체방, 직원 단체방. 알림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사이로 시누이 이름이 맨 위에 떠 있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새로 바꿨다는 표시였어요.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시누이가 와이키키 해변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셀카였어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양산을 쓰고 서 있었고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한번 쓱 훑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둘이 다정해 보이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이름을 누르고 채팅창으로 들어가는데 위쪽에 작은 미리 보기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방금 사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알림 위에 손바닥보다 작은 썸네일 한 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단체방에 잘못 보냈다가 황급히 지운 모양인데 미리 보기 캐시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썸네일을 꾹 눌렀어요. 화면 가득 사진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어요. 흰 식탁보, 와인잔, 촛불, 야경.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시누이, 그 옆에 남편. 그리고 남편 옆에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손가락 2개를 사진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벌렸습니다. 사진이 확대되더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저보다 적어도 7, 8살은 어려 보이는 화장을 곱게 한 여자였습니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카드사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결제 알림을 위에서부터 한 줄씩 짚어 내려가다 어제 영수증 사진 한 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호놀룰루 명품관에서 결제된 한정판 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가방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800만 원. 저는 다시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2 사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가방 색깔, 체인 길이, 금장 버클의 위치, 그 작은 장식까지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동일 모델, 동일 색상. 호흡이 가빠졌어요. 수술 부위가 찌릿하게 당기는데도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했어요. 시어머니의 손. 그 손이 여자의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려는지 둘이서 마주보고 웃고 있는데 그 표정이 마치 친며느리와 시어머니 같았어요. 화면을 위로 살짝 올려봤습니다. 시누이가 사진을 보내면서 캡션을 쓰다만 흔적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사진을 지우면서 같이 지우려고 했을 텐데 미처 못 지운 글자 몇 개가 시퍼렇게 남아 있었어요. 새언니랑 칠순만찬. 새언니. 저는 그 3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새언니. 시누이가 저를 부를 때 쓰는 그 호칭이 지금 다른 여자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잠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사이로 낮에 환자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했던 시어머니의 그 말이 다시 귀를 스쳤습니다. 우아하게 살지 못한다고 혀를 차던 그 표정이요. 그 입으로 저 여자랑 와인을 부딪히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확대해 봤어요. 그 여자의 손목에는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결제 알림을 거슬러 올라가니 같은 날 오전 면세점에서 결제된 명품 시계 한 점이 떴습니다. 시누이가 어머님 사드린다던 그 시계가 어머님이 아닌 그 여자 손목에 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여자가 차고 있는 귀걸이도 목에 두른 스카프도 하나하나 결제 알림과 맞춰보았습니다. 다 제 카드로 긁힌 것이었어요.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낮에 병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서둘러 떠난 이유, 어머님이 환자 얼굴을 보고도 위약금 핑계부터 댄 이유, 남편이 한마디 말도 없이 카드 3장을 챙겨간 이유, 시누이가 면세점 리스트를 환자 머리맡에 던지고 황급히 사라진 이유, 모두 다 비행기 안에서 만나기로 한 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혀놓고 칠순 여행을 가는 일정. 그게 진짜 일정이었던 거였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는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분노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식어가는 느낌.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 자리가 본드로 붙여놓은 종이 상자처럼 한순간에 풀썩 주저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갤러리에 저장했어요. 그러고는 채팅창을 캡처했습니다. 신우이가 지우다만 그 캡션까지, 미리 보기 알림까지 전부요. 카드사 결제 영수증도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따로 폴더에 모았어요. 가방, 시계, 스카프, 귀걸이.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러는 동안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둔 누런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베개 옆에 놓아둔 시어머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종이의 두께가 손바닥에 묵직하게 잡혔어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 따져 묻고 싶은 마음, 비행기로 쫓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가슴 한가운데서 끌어올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식어내리면서 다른 게 자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결심 같은 거였습니다. 남편의 등기상 대표이사 직함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도 신우이가 명품을 둘러쓰고 다니는 그 모든 호사도 다 제 손에서 나간 것이었어요. 제가 쥐고 있는 자루를 거꾸로 한번 털기만 하면 그 안의 것들은 우수수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한국이 새벽 1시면 하와이는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쯤 호텔 조식 뷔페에서 와인잔 대신 모닝커피를 부딪히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메신저 앱을 닫고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어요. 천장을 보고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법인 등기부등본, 회계자료, 비서 통화, 카드 정지, 변호사 약속. 종이 한 장 한 장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 어머님이 잡고 있던 그 여자의 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던 어머님의 표정을요.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한 번, 두 번. 욱신거리는 수술자리 위에 손을 가만히 얹어두고 저는 천장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인실로 병실을 옮겼습니다. 6인실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실에 부탁해 빈 1인실로 침대를 이동시켰고 사물함에 넣어둔 노트북과 누런 서류 봉투를 협탁 위에 펼쳤어요. 수술 자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전날보다 한결 또렷했습니다. 밤새 잠을 거의 못 잤는데도 머리가 차갑게 맑았어요. 분노보다 차라리 결단이 사람을 깨우는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 알림창에는 결제 문자가 또 줄지어 쌓여 있었습니다. 와이키키 5성 호텔 스파 2시간, 오픈카 일주일 렌트, 무슨 부티크에 결제한 것만 1,000만 원이 넘는 것까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이 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한국이 아침이라는 것도 제가 결제 알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했어요. 최근 1년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띄웠습니다. 그동안은 정신없이 사업에 매달리느라 결제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달 회계부장이 보고서를 올리면 큰 항목만 확인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가다 보니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호텔 룸서비스,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골프 회원권 입회비, 출처 모를 현금 인출. 거기다 결제 시간이 평일 한낮인 것들도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회사 출근 시간에 외부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된 내역이 줄줄이 떴습니다. 저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따로 폴더에 저장했어요. 손이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출력해둔 법인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그었습니다. 발행주식 100% 김은숙. 대표이사 박씨 성을 가진 그 사람 이름. 지분과 대표이사 자리. 누가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 회사 돈을 움직일 권한은 다 제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함만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폰만 잡는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1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8억 원. 채권자 김은숙. 거기에도 형광펜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그 옆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적었어요. 근저당권 실행, 명도소송 동시 진행 가능.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사로 전화를 걸 차례였어요. 남편의 비서에게요. 시어머니가 친정 조카뻘 된다며 거의 떠넘기듯이 회사에 꽂아 넣은 입사 5년 차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비서가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평소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사장님이라고 부른 것부터 이상했어요. 이번 주 대표님 일정 좀 확인해 봐줄래?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비서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대답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하와이 출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요. 출장이라고. 내 동남아 바이어 미팅으로요. 항공권은 회사 명의로 결제되어 있고 동남아 바이어를 하와이에서 만나니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비서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항공권 예약 내역, 동행자 명단까지 포함해서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내줘. 지난 6개월치 대표님 출장 보고서도 전부. 알겠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묻자. 너 알고 있었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만에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통화 종료 버튼만 가만히 눌렀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화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비서는 이미 제 발밑에서 떨고 있었고 통화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같은 시각 하와이는 한국보다 시간이 한참 늦으니까 그쪽은 아직 전날 오후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을까요? 해변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새로 받은 300만 원짜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와이키키 해변을 걷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골라서 어머님 목에 직접 둘러드렸다는 바로 그 스카프요. 신우이는 옆에서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그 여자를 새언니라고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환자 며느리는 한국 병원 침대에 두고 다른 여자한테 그 호칭을 옮겨 붙인 채로요. 남편은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룸서비스 메뉴판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주문하고 있었겠지요. 한도 무제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외장하드에 2벌로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따로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옆에 꽂혀 있는 링거 바늘을 내려다봤어요. 손등에 꽂힌 그 바늘이 마치 저를 이 침대에 묶어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한 손으로 바늘을 잡고 단번에 뽑았습니다. 피가 또르륵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거즈 한 장을 눌러 지혈하면서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카드사 VIP 전담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정지 신청 하나, 본인 명의 개인 BVIP 카드 분실 신고 하나, 가족카드 2장 한도 즉시 영원 조정. 3가지 한꺼번에 진행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한 통에 이 정도 요청이 들어오는 일이 흔치는 않았겠지요. 고객님, 가족카드는 사용 중지가 아니라 한도 영원 조정 맞으실까요? 네. 정지하면 본인이 분실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한도만 영원으로 묶어주세요. 결제는 거절되지만 본인은 카드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도록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 신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거였습니다. 저는 거지에 배어나오는 피를 닦으면서 카드 3장의 처리 완료 확인 문자가 휴대폰에 차례로 뜨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다음은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법인계좌 거래를 담당하는 PB센터 부지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부지점장님, 법인 대표이사 결제권 회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실소유주 단독 결제로 전환하고요. 사모님, 정말 그렇게까지. 부지점장님, 지분 보유자가 누구죠? 사장님이시지요? 네. 오늘 오후 안에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은 변호사 통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비로소 조금 떨리더라고요. 분노로 떨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매듭을 짓고 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거래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적지 않았어요. 그저 짧게 한 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병원으로 직접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혼, 횡령, 명도, 근저당권 실행. 한꺼번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답장은 10분도 안 돼서 왔어요. 9시 도착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해 가지고요. 저는 휴대폰을 협탁 위에 내려놓고 거즈가 붙은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어느새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형광펜이 그어진 등기부등본 2장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 사람들이 밟고 서 있는 마룻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장씩 빼버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와이키키 햇살 아래에서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 있는 마룻장이 한 장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한낮에 햇살이 환했고 하와이는 이제 곧 저녁이 찾아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가죽 가방을 들고 정장 차림으로 곧장 협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인사도 짧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보내주신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한꺼번에 가시지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 뭉치가 협탁 위에 쌓였습니다. 횡령 배임 고소장 초안, 이혼 소장,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서, 남편 명의 개인계좌 가압류 신청서, 시어머니 아파트 근저당권 실행 신청서, 명도 조성 소장. 한 장 한 장 두께가 묵직했어요. 저는 침대를 살짝 세우고 앉아서 서류를 한 장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짚어줬어요. 여기 가압류는 오늘 오후 안에 접수 가능하고요. 근저당권 실행은 사장님 결심만 서면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정말 동시에 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라도 늦추면 그쪽이 자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오늘 전부 들어가 주세요. 변호사가 작게 한숨을 쉬더니 가져온 인감과 위임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손등에 거즈를 붙인 채로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라 마치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계속 떨더라고요. 화면을 흘끔 봤습니다.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 위로 신우이 이름이 또 떴습니다. 다시 남편, 다시 신우이. 부재중 전화가 한꺼번에 쌓이고 있었어요.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직원들을 통해서, 호텔 컨시어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의 진술서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었어요. 그쪽 시간으로 그날 밤 와이키키 해변의 최고급 레스토랑이었답니다. 통유리 너머로 야자수와 야경이 펼쳐지는 자리, 흰 식탁보 위에는 랍스터 2마리, 와인 1병, 디저트까지 다 비운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종업원에게 손짓을 하고는 안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답니다. 한도 무제한 BVIP 카드. 그 사람이 가장 아끼던 한 장이지요. 웨이터가 카드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정중한 표정이었지만 손에 들린 영수증은 한 장이었어요. 결제 실패 영수증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정지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남편이 헛웃음을 쳤답니다. 통신 장애겠죠. 다시 한번 긁어봐요. 3번 시도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옆자리에서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내 카드로 결제해. 오빠 카드 오류 났나 봐. 신우이가 내민 가족 카드. 웨이터가 다시 받아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같은 결과였어요. 시어머니 가족 카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3장 모두 줄지어 거절되더라고요.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든 손이 멈췄고 신우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그 여자가 그제야 자기 핸드백을 슬쩍 열었답니다. 오빠, 내 거 써. 일단. 그 여자가 자기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어요. 손에 800만 원짜리 가방을 끼고 있던 그 여자가요. 그런데 웨이터가 또 돌아와서 말했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안 됩니다.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신우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봤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두리번거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카드를 꺼내보지만 다 거절. 현금은 수중에 몇백 달러밖에 없었어요. 식당 매니저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안 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의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미국 식당에서 경찰. 그 단어가 어떤 무게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남편은 황급히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 여자가 골라줬다는 그 시계요. 매니저 손에 시계를 쥐어주면서 거듭 사정을 했답니다. 내일 정오까지 결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담보로 맡길 테니까. 쫓기듯이 식당을 빠져나가는 4사람의 등 뒤로 옆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박혔답니다. 한국말로 수군거리는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 목소리까지요. 같은 시각 한국, 저는 변호사 옆에서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어느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남편, 신우이, 어머님, 모르는 호놀룰루 번호, 호텔 대표 번호. 화면이 진동에 진동을 거듭하느라 끊임없이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통화 기록을 열어 남편 번호를 길게 눌렀어요. 메뉴가 떴습니다. 수신 차단, 확인. 같은 동작을 시누이 번호에도, 어머님 번호에도, 호텔 대표 번호에도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 이름은 모르니 차단할 수가 없었지만 어차피 그쪽이 제 번호를 알 리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소장은 오늘 안에 접수하고 가압류는 2시간 안에 결정 받아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나간 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쪽은 그쯤 호텔로 돌아갔을 거였어요. 스위트룸으로 돌아간 시댁 식구들은 호텔 프런트로부터 한 가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님, 보증용으로 등록되어 있던 카드가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추가 결제 수단을 제시해 주시거나 늦어도 내일 정오까지 객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프런트 직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답니다. 시누이가 황급히 말렸고 그 여자는 한 발짝 떨어져 자기 가방을 꽉 끌어안고만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을 들고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차단된 줄도 모르고 신호조차 가지 않는 번호에다요. 저는 협탁 위 컵에 담긴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등에 거즈가 어느새 검붉게 굳어 있었어요. 창밖에는 한국의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오, 한국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1인실 침대에서 일찍 깨어 협탁 위 노트북으로 법무사 사무실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시각 와이키키는 정오의 햇살이 한창이었답니다. 호텔 로비에는 시댁 식구들 짐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새 카드를 등록하지 못해 객실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끌려 내려온 그 사람들. 짐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서 캐리어 한쪽 지퍼가 열려 옷가지가 삐져나온 채로 로비 바닥을 끌었답니다. 호텔 컨시어지 앞에서 남편이 마지막 부탁을 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송금을 부탁하고 싶은데 전화 좀 빌려 쓸 수 있겠습니까? 호텔 직원은 정중하게 응대했지만 표정은 차가웠답니다. 카드가 무효 처리된 손님에게 무한정 호의를 베풀 의무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의 통화는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평소 친하다고 떠벌리던 사업 친구 몇 명에게 차례로 전화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처음 두세 통은 받았다가 사정을 듣자마자 머뭇거리더래요. 형, 지금 좀 곤란해. 와이프한테 먼저 연락해봐. 미안, 나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평소 비싼 호텔, 비싼 술집에서 카드 긁어가며 호기롭게 살았던 그 사람의 허세에 다들 슬슬 거리를 두던 차였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한 명도 손을 내밀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사람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대사관 긴급지원 창구에 전화도 해봤답니다. 그런데 한국과 시차가 한참 차이가 나서 그쪽은 평일 업무 시간이 끝난 뒤였어요. 자동응답기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답니다. 호텔 직원이 점잖게 한마디 했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짐을 들고 호텔 회전문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마침 하늘이 어두워졌답니다. 하와이의 변덕스러운 스콜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지는데 다들 얇은 바캉스룩 차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소매 원피스, 시누이는 짧은 치마, 남편은 반바지에 셔츠. 처마 밑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캐리어는 이미 비에 젖고 있었어요. 호텔 처마 아래에서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비가 잦아들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호텔 직원들의 눈길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결국 남편이 짐을 끌고 호텔 부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중에는 남편이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300달러가 전부였답니다. 그 돈으로 4명이 호텔비, 식비, 항공권 변경까지 감당할 방법은 없었어요. 와이키키 거리 ABC 스토어 앞 차양 아래. 거기서 남편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에게 손을 벌렸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부탁 하나만.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지나가던 부부가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대요.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한국 여자 하나는 남편의 행색을 위아래로 한번 훑고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명함을 보여주겠다고 안주머니를 뒤졌더니 회사 명함이 한 장 남아있더래요. 그 명함을 들고 다음 관광객에게 다가갔답니다. 저 이 회사 대표인데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 명함을 받아든 사람이 휴대폰으로 회사명을 검색해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마디 했답니다. 이 회사 대표는 김은숙 씨로 나오는데요. 사기치지 마세요. 이미 그 시각 한국에서는 등기상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남편 이름이 빠지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일 영업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등기소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남편 손에 들린 그 명함이 그 자리에서 휴지가 됐답니다. 비오는 보도블록 위에 시어머니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비에 젖어 모양이 망가진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다리가 아프다며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신우이가 옆에서 남편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어요.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새언니 카드가 다 안 돼? 오빠가 뭘 어떻게 한 거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답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막혔겠지. 오빠 때문에 우리 엄마가 거리에 앉아 있잖아.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 그 여자는 자기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서 있었답니다. 비에 젖어 추레해진 시댁 식구들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면서요. 어제까지 새언니 새언니 부르며 살갑게 웃던 그 표정은 더 이상 없었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저는 병원 1인실 앞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수술 부위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링거대를 끌고 잠시 바람을 쐬려고 나온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근저당권 실행 개시 결정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남편 명의 개인계좌 가압류 결정도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옅게 올라가더라고요.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매듭 하나가 또 깔끔하게 묶였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손가락으로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네, 다음 단계 부탁드립니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같은 햇살이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빗줄기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와이키키 거리의 그 사람들은 결국 짐을 끌고 카피올라니 공원까지 걸어갔답니다. 택시비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공원 한쪽에 노숙자들이 카트와 박스를 두고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경계 어린 시선을 피해 야자수 한 그루 그늘 아래로 몸을 숨겼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남편은 휴대폰을 계속 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도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로밍 데이터 한도가 끝나고 음성 통화 연결도 끊긴 거였습니다. 회사명의 휴대폰이었거든요. 회사 명의가 제 명의로 넘어오면서 결제도 끊긴 거였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면서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하려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동전이 필요했어요. 동전 하나하나가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답니다. 야자수 아래에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말을 걸었답니다. 새언니야, 자네 가방 안에 돈 좀 없니? 밥 한 끼만이라도 사주면 안 되겠니?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답니다. 어머님, 저 돈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도 자네는 우리 아들이랑. 그건 다 오빠가 알아서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말투가 싸늘하게 변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표정으로 그 여자를 봤다고 해요. 어제까지 자기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그 짧은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다음 단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등의 거즈는 이미 떼어낸 뒤였어요. 욱신거리던 자리가 점점 아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그쪽 시간으로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답니다. 카피올란이 공원 야자수 아래에서 시댁 식구들이 흠뻑 젖은 채로 쪼그려 잠든 사이 그 여자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캐리어 손잡이만 살짝 들어 올리고 양말 신은 발로 잔디 위를 사뿐사뿐 걸었답니다. 잠든 남편 옆에 놓여있던 작은 크로스백까지 챙겨서요. 그 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안에는 남편과 다른 가족의 여권까지 들어있었대요. 자기 가방 안에 비상금으로 챙겨둔 달러를 꺼내 와이키키 큰 길까지 걸어 나간 다음 우버를 호출했답니다. 행선지는 호놀룰루 공항이었어요. 새벽동이 트면서 남편이 잠에서 깼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더래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어깨 옆에 놔뒀던 크로스백이 같이 사라진 걸 보고는 두 손으로 풀밭을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여권 가방이 없었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그 여자를 부르며 일어섰다고 해요. 공원 안을 미친 사람처럼 휘저으며 돌아다녔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야자수 아래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여자가 사라진 지 한참 지난 뒤였어요. 내 가방이 없어. 여권이 없어.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답니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 두리번거리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더래요. 시누이는 멍하니 빈자리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떠난 뒤로 시댁 식구들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여권도, 친구도, 신용도. 총영사관을 찾아가야 했지만 택시비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비에 젖어 무거워진 캐리어를 끌고 호놀룰루 시내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었답니다. 햇살은 다시 뜨거워졌고 어제 비에 젖은 옷에서는 쉰내가 났대요. 길거리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하며 지나갔답니다. 총영사관에 도착하니 영사관 직원이 정중하게 그러나 사무적으로 안내해줬답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접수 가능하시고 임시 여권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행 항공권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비자 체류 기간이 며칠 남지 않으셨네요. 오버스테이가 되면 입국 거절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영사관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발 영사 대출이라도 좀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갚겠습니다. 직원이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임시 보호 숙소를 안내해 줬답니다. 그곳에서 식사는 배급으로 나오고 항공권 비용은 가족 송금이나 영사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시각 한국, 저는 짧은 회복기를 거쳐 퇴원했습니다. 수술 자리에 거즈 한 장을 붙이고 정장 차림으로 차에 올랐어요.
향한 곳은 회사였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법원 집행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그동안은 사장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그날은 깍듯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어요. 회사 등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들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행관 입회 하에 대표이사실 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어요. 명패가 떨어졌습니다. 책상, 의자, 골프 트로피, 액자, 비싼 만년필. 한때 그 사람이 자랑하던 것들 위에 빨간 압류 딱지가 한 장씩 붙어갔어요. 저는 빈 대표이사실 책상에 처음으로 앉아봤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흐느끼던 그 비서요. 사장님, 임원회의 소집해 두었습니다. 고마워. 한 가지만 더. 측근 임원들 명단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보내. 공범 조사 대상으로요. 그래. 들어가도 좋아.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챙겨둔 명함첩, 시계,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꺼내 변호사가 미리 두고 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후에는 곧장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둔 고소장을 들고요. 횡령, 배임, 카드 부정 사용. 증거 자료가 박스 한 개 분량이었어요. 접수창구 직원이 두께를 보고 잠깐 놀라더라고요. 고소인이 직접 오셨네요. 네. 직접 매듭 짓고 싶었어요. 그 한 박스를 두고 나오는데 그제야 다리에 힘이 살짝 풀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트에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미뤄둔 회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후련했어요. 묵은 빨래를 다 빨아 넣은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시각 호놀룰루의 임시보호숙소에서는 시어머니가 딱딱한 식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씹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식빵 위에 묽은 잼이 발라져 있었어요. 양상추 한 조각과 차가운 우유 한 컵이 전부였답니다. 식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 갑자기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 애가 차려주던 밥상이. 시누이가 옆에서 굳은 얼굴로 식빵만 씹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식판조차 들지 않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앉아 있었어요.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임시여권은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답니다. 며칠을 그 숙소에서 더 전전했답니다. 결국 영사관에서 긴급 영사 대출을 받고 사정을 알게 된 친척 한 분이 십시일반 송금을 도와줘서 가까스로 한국행 항공권 한 장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코노미 좌석 맨 뒤 화장실 옆자리였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 새벽 호놀룰루 공항 대기실 바닥에 남편이 엎드려 있었답니다. 안주머니에는 임시여권 한 장이 들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인천공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경찰 출석 통보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그 사이로 짐승 같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새로 제 이름으로 등기된 오너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초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보낸 최종 고소장 사본 한 부,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발부될 출석 통보서 사본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사본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얹어봤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작은 명패를 한번 매만졌어요. 새로 만든 명패였습니다. 대표이사.
김은숙. 명패의 글자 위로 햇빛이 잔잔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2주일 뒤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가야 할 이유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날 일은 나중에 공항 직원들 진술, 그리고 공항에서 시댁 식구들을 알아본 옛 거래처분의 증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영 보기 흉했답니다. 머리는 며칠을 못 감아 떡이 졌고 옷은 그 사이에 한번 빨았다지만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출국할 때 두르고 갔던 그 화려한 스카프 대신 보호 숙소에서 받았다는 회색 무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답니다. 캐리어 하나는 바퀴가 떨어져 끌리는 소리가 났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강남 그 아파트로 곧장 달려갔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서 씻고 눕고 싶었던 거였겠지요. 그런데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도 똑같았답니다. 어머님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현관문을 봤다고 합니다. 현관문에 종이 2장이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빨간 인장이 찍힌 임의경매 개시 결정문, 그리고 명도소송 소장. 채권자 김은숙, 채무자 시어머니.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떨다 결국 무릎이 꺾여 현관 앞 복도에 주저앉았답니다. 시누이는 종이를 떼어내려고 손을 댔지만 종이 위에 또 다른 안내문이 있었어요. 본 문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부착되었으며 임의로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거두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자기가 알던 회사 사무실로 향했답니다. 그곳에라도 가면 자기 자리가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광경은 자기 책상이 어디로 옮겨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정리된 사무실이었답니다. 자기 의자 위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한 장 붙어 있었고요. 옆벽에 걸려있던 자기 이름이 박힌 명패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의 명패가 걸려 있었답니다. 대표이사실 문도 잠겨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칠순 여행 전날이었는데 다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로비로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알아냈는지 도매 본사 주소까지 수소문해서 셋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5층 오너 집무실에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인터폰으로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1층 로비에 손님이 와 계세요. 내려갈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입고 있던 옷은 며칠 전 새로 맞춘 검은 정장이었어요. 책상 위 오너 명패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매만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는데 로비 한가운데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길목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걸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은수가, 어미가 잘못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어머님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그 옆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았답니다. 여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시누이는 울먹이며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잠시 후 고개를 들더니 또 옛 입버릇이 슬며시 새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은수가 너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시어미를 길거리에 앉아 빌게 만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어머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내려온 서류 봉투를 어머님 발밑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혼 소장 사본, 횡령 고발장 사본, 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세 종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여행은 어떠셨어요? 어머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비행기 좌석은 편안하셨고 호텔 스위트룸은 마음에 드셨어요. 새언니라는 그분이 골라주신 스카프는 잘 어울리셨고요. 그건 제가 그동안 너무 촌스럽게 일만 했나 봅니다. 어머님, 마지막 그 말을 끝낸 다음에는 어머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손이 풀썩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제야 표정이 무너져 자기 뺨을 두 손으로 짝짝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은수가 한 번만. 뒤에서 보안 요원 둘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리 호출해 둔 거였어요. 저는 손짓 한 번으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남편이 끌려나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여보, 한 번만 봐줘. 신우이도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며 발버둥쳤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보안 요원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변호사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사장님,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주했던 그 여자는 명품 가방, 시계, 의류 등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부정 사용 공범으로 입건되었어요. 남편은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 송치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소장은 위자료 5억 원과 재산 분할 청구 전액 인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아파트는 1순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제 명의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끝까지 읽었어요. 다 읽은 다음에는 책상 한쪽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평생 2번 꺼내 볼 일 없는 서류였어요. 비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더라고요. 창가 자리로 자리를 옮겨 햇살이 잘 드는 의자에 앉았어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그저 한 잔의 커피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롯이 저 혼자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펜과 새 다이어리 그리고 오너 명패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첫 장을 가만히 펼쳤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깨끗한 종이 위에 천천히 첫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새로운 첫 페이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가장 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비로소 누군가도 나를 지켜줍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손에 쥔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의 남은 날들이 그동안 흘리신 눈물보다 훨씬 더 환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